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치매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빠도 젊은 시절부터 밤낮으로 잠 줄여가며 고된 노동을 하시다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건강도 계속 악화되어 결국 1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네요. 1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절 보고 환히 웃으시며 우리 공주 하고 부르실 것만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네요.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전 바로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리고는 사이코 같은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았던 고통을 아주 꼼꼼하고 통쾌하게 대갚아줬죠. 그 옛날 대학까지 나온 우리 아빠가 막노동과 새우젓 장사로 힘들게 살아온 사연, 그리고 제가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바로 이혼하며 시댁에 해줬던 복수,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지만 참으로 비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 남동생은 저와 연년생이니 3살 때였겠네요. 저희 남매는 너무 어려서 엄마를 잃었기에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무해요. 그 흔한 사진도 몇 장 없어서 엄마의 움직임이 머릿속으로 상상도 안 되더군요. 지나고 보면 남는 건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진 많이 찍으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가난해서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사진이나 영상이 거의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어렸을 적 남들 다 있는 엄마가 난 없다는 게 서러워서 아빠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에 대해 다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마 아빠가 술 한 잔 걸치셔서 술 기운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평소엔 엄마에 대해 묻는 것조차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요. 네 엄마는 고아로 힘들게 자랐어. 우리 집에선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는 걸 결사 반대하셨지. 아이 낳으면 반대가 줄어들겠거니 해서 혼인신고하고 너희들까지 낳았지만 나와 네 엄마가 강하게 나갈수록 내 부모님들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더구나. 사람 같지 않은 비열한 방법으로 말이야. 비열한 방법?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데? 멀쩡한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버리더라고. 아빠한테서 네 엄마를 떼어놓기 위해서 말이야. 돈과 권력 다 가진 양반들이었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었지. 참으로 잔인한 인간들. 아니, 그 노인네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난 그 양반들 내 부모로 생각 안 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양반들 그림자도 안 쳐다볼 거야. 아빠, 울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나쁘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가까스로 정신병원에서 빼내오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시름시름 앓더니 3개월 만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더구나. 병원에선 쇼크를 너무 심하게 받은 탓이래. 다 내 탓이다. 복숭아같이 싱그럽고 예쁘던 네 엄마가 젊은 시절 그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야. 여보, 보고 싶소. 그깟 돈, 권력 명예가 다 뭐라고. 그딴 거 다 부질없다. 진이야,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줘. 그렇게 아빠는 저희 엄마 이름인 진이를 목 놓아 부르며 몇 시간을 서럽게 꺼이꺼이 울었어요. 어린 나이였던 저도 덩달아 너무 슬펐지만 아빠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었죠. 말 나온 김에 아빠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빠는 너무 심할 정도로 본인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하셨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항상 아빠가 쓰러지실까봐 조마조마하곤 했죠. 저와 남동생에게는 아빠가 가족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빠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면 안 돼? 잠도 몇 시간 앉아가면서 밤낮으로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 나 아빠 쓰러질까봐 겁나. 몸이 편해지면 네 엄마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 밤낮으로 몸을 피곤하게 해야 그나마 죄책감이 덜해. 너랑 지철이를 못 돌봐줘서 너무 미안하지만 이게 아빠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아마 언젠간 이런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지금 당장은 정말 미안해. 우리 세 식구는 좁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새벽부터 도매시장에서 새우젓을 떼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동네 시장에서 파셨고 밤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셨죠. 아빠는 거의 3, 4시간만 쪽잠을 자고 일을 하셨기에 저희 남매를 돌볼 틈은 거의 없었어요. 다행히 동네에 혼자 사시던 어떤 할머니께서 저희를 많이 봐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생판남이었던 저희 남매를 친손주처럼 챙겨주셨거든요. 물론 아빠가 용돈 정도 쥐어드렸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도매시장에서 공짜로 얻어왔던 야채 파지들이 할머니 손을 거치면 아주 훌륭한 반찬으로 거듭났죠.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눈썰미 있던 전 어깨 너머로 요리하는 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밥을 짓던 저는 고학년이 되자 거의 모든 요리는 물론 김장까지 담글 수 있게 되었죠. 다른 학생들에겐 공부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입에 풀칠하기 바빴던 저희 남매에겐 공부보다 일해서 돈 버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제 동생이 4학년이 되자 전 남동생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철아, 우리 돈 좀 벌어볼까? 응?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에서 알바하게? 아니, 우리가 사장님이 되어보는 거야. 누나가 옆집 할머니한테서 요리 많이 배웠잖아. 특히 양파 많이 갈아서 만든 돈가스 진짜 맛있었잖아. 그거 집에서 만들어서 팔아볼까? 우리 집을 돈가스 가게로 만들자고? 이런 지하방에 누가 오겠어, 누나. 집에서 만들어서 배달해주면 되지. 너 자전거 엄청 잘 타잖아. 동네 배달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야. 짜장면 배달처럼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어때, 지철아? 누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의 돈가스 사업은 시작되었어요. 우리 둘 다 초등학생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열심히 돈가스를 튀겼고 동생은 배달을 하는 동시에 광고 전단지를 전봇대나 벽에 붙이고 다녔어요. 말만 거창하게 광고 전단지일 뿐이지
제가 사인펜으로 A4 용지에 크게 쓴 게 다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꼬맹이들이었는데 나름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아빠는 우리를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게 바라보셨어요. 전 아빠한테 돈가스 재료들을 부탁드렸고 새우젓을 떼오는 도매시장에서 야채와 고기도 싸고 푸짐하게 사다 주셨죠. 첫 달엔 아빠 돈으로 재료들을 충당해 주셨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재료값을 다 드리며 재료 공급을 부탁드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양파 잔뜩 갈아놓고 두툼한 고기에 방금 튀긴 바삭한 돈가스의 맛은 제가 먹어봐도 최고였거든요. 지금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입소문을 타고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엔 통장에 돈이 꽤 쌓이더군요. 늘 열심히 일하시던 아빠와 우리 남매 이렇게 3명이 똘똘 뭉쳐 모은 돈으로 18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그동안 반지하 월세방에 살던 저희 가족에게 방 2개짜리 18평 아파트를 그것도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원래 아토피가 있었던 남동생 지철이는 반지하에 살면서 심한 피부병으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밤새 긁고 또 긁고를 반복해서 피까지 나더라고요. 나중엔 저보고 손을 좀 묶어달라더군요. 무의식 중에라도 더 이상 긁지 않게 말이죠. 동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햇볕 비치는 지상에 사는 게 꿈이었죠. 쥐와 길고양이들, 그리고 술 취한 아저씨의 노상방뇨 타겟이 되던 제 방 창문도 너무 싫었어요.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니 옛날 저희 반지하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가 18평이긴 하지만 고층 아파트로 이사가니 꿈만 같았죠. 물론 이웃집 할머니께도 자주 들러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잘 지냈습니다. 어린 맘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더 열심히 돈가스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당연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남동생과 함께 조금 더 고생해서 조그만 아파트 한 채 더 마련한 후에 둘 다 대학에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돈 벌 욕심에 그땐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뒤로 저희 남매는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공부는 다 때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돈가스가 잘 팔리자 돈가스를 포함시킨 도시락 장사에도 도전했어요. 그렇게 메뉴를 조금씩 늘려가던 어느 날 배달 나갔던 남동생에게 다급히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누나, 지금 빨리 좀 와줘야겠어. 내가 자전거를 타고 좁은 주차장 빠져나가다가 외제차를 한 대 박았어. 기스가 좀 났네. 3군데 배달 가야 해서 너무 바쁘니까 차 주인하고 누나가 대신 협상 좀 잘해줘. 차 주인한테 연락은 해놨어. 지금 나오고 있대. 외제차라 수리비가 좀 나올 것 같아. 미안해. 뭐? 지철아, 너 몸은 괜찮지? 큰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알았어. 내가 차 주인하고 잘 협상해 볼게. 돈 물어달라면 어쩔 수 없지 뭐. 동생이 말한 사고 지점에 가서 기스난 외제차 앞에서 멀뚱히 서 있는데 차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씩씩대며 나오더군요. 여기 차 주인분 되시죠?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자전거로 배달 갔다가
박아서 차에 기스가 좀 났네요. 비싼 차 같은데 수리비 나오시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아까 전화한 남자분 누나 되시나 보네요. 이 아파트 사세요? 전화 받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나왔는데 막상 얼굴 뵈니까 화가 다 풀리는데요. 이 남자는 실성했나 싶을 정도로 연신 웃더라고요. 이러고 또 수리비로 얼마를 요구하려나 은근히 긴장하고 있었죠. 뭐 차가 기스 좀 나고 그래야 간지나죠. 새 차도 아닌데 반딱반딱하면 운전 초보 같고 멋지지도 않죠 뭐. 수리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 아파트 여기동에 살아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저희 집은 저 끝동 17층 65평에 살아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전화번호라도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끼리 연락하고 지내면 좋잖아요. 전 혹시 나중에라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알려줬어요. 그 남자는 그 이후로 문자며 전화를 하루에도 몇십 통씩 하더군요. 하도 연락이 자주 오니 언젠가부턴 연락이 안 오면 무슨 일 있나? 란 생각이 들며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이 남자한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이름은 차동주.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아서 33살이었고 중국어를 약간 해서 해외 기술 영업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업맨이어서 그런지 성격이 무척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더군요. 절 꼬시기 위해 제 남동생을 포섭하여 저희 셋이 술자리도 많이 가졌었죠. 그렇게 그 남자는 제 인생의 첫 남자친구가 되었고 우린 불같은 연애를 했어요. 남친은 처음부터 결혼을 못 받고 연애를 시작했죠. 난 지혜 너랑 결혼하려고 만나는 거야. 그거 꼭 명심하고 있어야 해. 알았지? 우리 집 65평이라 방 5개나 되니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돼. 친정도 가까우니 얼마나 좋아. 우리 만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벌써 결혼이라니. 난 23밖에 안 됐고 동생이랑 어느 정도 돈 벌어놓고 대학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공부는 결혼하고 나서 해도 되지 뭐. 난 벌써 33살이라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야. 이렇게 매력 넘치는 남자를 다른 여자한테 뺏길 참이야 진심? 결혼하면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지극정성 공주 대접 해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모델 뺨치는 미인인 지혜를 엄청 예뻐해 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이 또 한 교양하시거든.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대해주실 게 분명해. 아무 걱정 말고 오빠만 믿고 따라와. 첫 연애였고 너무 어렸던 나이라 남친의 저 멘트가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결혼에 대한 핑크빛 환상을 가졌죠.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으니 시부모님을 내 친부모처럼 여기며 함께 살 수도 있겠다는 철없는 생각도 했어요. 남친이 본인 부모님들을 항상 좋게 표현하니 그렇게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저의 엄청난 착각은 우리가 사귄 지 얼마 안 돼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어요. 아파트 단지 뒷마당에서 뽀뽀하다가 산책하던 남친 부모님께 딱 걸려버렸거든요. 야, 차동주, 너 우리 아들 동주 맞지? 어둑한 저녁 한 구석에 처박혀서 여자랑 뭐 하는 거야?
니네 지금 뽀뽀하는 거니? 밝은 데로 나와봐. 아, 엄마. 그냥 여자친구랑 가까이서 얘기하고 있던 거야. 뭔 뽀뽀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네요. 같은 아파트 사는 여자애야? 몇 동, 몇 평, 방 몇 개짜리? 저희는 제일 작은 평수예요. 18평이요. 아버지랑 제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방은 2개고요. 힝? 거기 제일 작은 평수 아니냐? 난 이 아파트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리 코딱지만한 평수를 만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 유입되게 만들어? 아파트값 떨어지게. 짜증나 정말. 18평은 구멍 뚫어놓고 거지들이나 처박혀 사는 데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평수인가 어디에. 아우 격 떨어져. 몇 년간 저희 세 가족이 똘똘 뭉쳐 안 먹고 안 쓰며 모은 돈으로 어렵게 장만한 18평 아파트를 거지들이 사는 곳이라니. 처음 본 남친 엄마의 나쁜 말본새에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머님, 어머니 저희 가족들이 사는 집을 거지들이 사는 곳이라뇨. 다른 집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인데 평수 작다고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나요? 아니, 초면에 어른한테 눈 부릅뜨고 말 싸지르는 거 봐라. 너그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아우 엄마, 왜 이러세요? 좀 진정해요. 제 아버지 이 앞 재래시장에서 새우젓 장사하세요. 엄마도 거기서 사 드신 적 있잖아요, 저번에. 지혜랑 남동생은 같이 집에서 돈가스 만들어 팔고요. 다들 열심히 사는 가족이에요. 남친이 제 가족들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하자 남친 엄마의 뱁새 같던 눈이 커질 대로 커지더군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옆에 있던 남친 아빠를 잡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보, 지금 우리 동주가 이 여자애네 가족들에 대해 하는 말 들었어요? 뭐? 새우젓 장수 김씨가 니네 아빠라고? 그리고 남동생하고 돈가스? 아이고, 두야. 남친 아빠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동주야, 뭐 이런 여자애랑 사귀냐?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가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에서 기술 영업 쪽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고, 아 우리 집도 65평이고 외제차 3대나 굴리는 집인데 우리 가족 체면이 있지. 새우젓 장수 딸이랑 사겨? 아빠 체면 네가 다 깎아먹는구나. 아빠 엄마 그만하시고요. 일단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지혜야, 집까지 바래다 줄게. 얼른 가자. 남친이 그 상황을 대강 마무리하고 저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눈물이 흐르더군요. 너무 서러웠어요. 첫 만남에 조건 갖고 이렇게 싸잡아서 멸시하는데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다가 혹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시부모님들이 날 죽일 듯이 공격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튿날 바로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했어요. 남친은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안 돼, 지혜야. 난 널 처음 본 순간 결혼해서 가정 꾸릴 내 미래까지 다 계획해 놨다고.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난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올려서 매일을 꽉꽉 채워서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도 가난의 늪을 벗어나긴 참 힘들더라. 갑자기 자기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조건을 다 갖춘 여자가 될 순 없어. 내 가족들한테 욕보이긴 싫어.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줘.
이렇게 우린 헤어지고 말았지만 그 후로도 남친은 계속 연락하고 집에 찾아오고 난리였죠. 한 3달쯤 단호히 거절하자 더 이상 스토커처럼 굴진 않더군요. 그 몇 달 동안 돈가스 튀겨 파는 일에 집중하느라 제 몸의 변화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앞불싸 속이 미식미식하고 안 좋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선명하게 2줄이 나오더군요. 몇 달간 월경이 없던 것도 캐치 못하는 바보였죠. 산부인과에 저 혼자 가보니 벌써 아기의 심장소리와 함께 성별까지 알 수 있는 주수가 되어 있더군요. 의사가 핑크색 옷을 준비하라는 걸 보니 딸이었어요. 이럴 수가. 세상에 나같이 못난 엄마가 또 있을까 생각했죠. 아기한테 괜시리 미안했어요. 일단 바로 남친에게 연락해서 딸을 임신했다고 전달했어요. 남친을 미워해서 헤어진 게 아니었고 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두려웠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성격 급한 남친은 엄청 흥분했어요. 지혜야, 당장 도장 갖고 나와. 혼인신고 하러 가자. 우리 엄마 아빠도 아기 가졌다고 하면 뭐라 못하실 거야. 좀 껄끄럽겠지만 우리 집이 넓은 편이니까 당분간 여기에서 함께 살지 뭐. 내 남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니 우리가 좀 돌봐주며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우리 부모님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지혜야. 우린 일단 혼인신고를 했고 남친 말대로 짐을 싸서 남친 집으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친정아빠와 남동생도 저희의 결혼을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이미 딸아이를 가졌다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시부모들의 반응은 뻔할 뻔짜였죠. 합가하는 순간부터 폭언 일색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좀 심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굳세어라 금순이 같은 씩씩한 성격이었기에 금세 적응하고 시부모님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큰 오판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땐 제가 23살 어린 나이였기에 세상을 너무 몰랐던 걸까요? 시댁살이가 시작되면서부터 제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왔어요. 너 우리 아들하고 헤어졌다고 해놓곤 딸을 임신했다고? 그 몇 달 사이에 다른 남자랑 놀아난 거 아니야? 그 애가 내 손녀인지 어떻게 장담하냐? 당장 머리카락 뽑아서 친자검사 해라. 애미 없이 자라고 새우젓 장사하는 애비한테 뭔 가정교육을 잘 받았겠냐? 게다가 고졸이라며. 아, 어디서 고아 못지않은 애를 데리고 와서는 으휴. 아니 어머님, 제가 동주씨랑 헤어졌던 3달간 한 거라곤 집에서 돈가스 튀긴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남자랑 놀아나다뇨. 전 남자라곤 동주씨랑 처음 사귄 거예요. 그리고 친정엄마 빨리 돌아가신 게 어디 제 탓인가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제 아버지 욕도 그만하세요. 기분 나쁩니다. 시모도 화가 나서 씩씩거리더군요. 다행히 그 다음부터 친자검사 얘긴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 50대인 시부모에겐 고등학생인 늦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본인과 16살 차이 나는 그 동생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더라고요. 마치 아빠처럼 말이죠. 같이 살게 된 가족이니 저도 시동생에게 잘 하려 했지만 시동생은 아직 사춘기여서 그런지 절 째려보며 아주 싫어하더군요. 전 만삭에 몸을 하고도 친정에 가서 계속 돈가스 만드는 일을 했고 번 돈을 모두
생활비에 보탰어요.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씀씀이가 해퍼 돈을 전혀 모으지 못하고 있었어요. 양말 하나도 백화점 가서 사야 하는 사치왕이었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한 소리 했습니다. 무슨 양말까지 백화점 명품 샵 가서 사. 영수증 보니 도련님 책가방도 100만 원 넘는 거 사줬더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딸 당장 내일 모레면 태어나는데 한동안은 아기 키워야 해서 나 돈 못 벌어. 생활비는 어떡할 거야? 내 아들, 아니 내 동생 불쌍한 애야. 기죽일 수 없어서 명품 책가방 사준 거야. 생활비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만 믿어. 아,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지. 이 집에서 도련님은 완전히 왕자 취급해주던데 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이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내가 더 불쌍하다. 그리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면서 막상 해결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분명 본인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고 해놓고 맨날 술 퍼마시고 친구들 만나느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잔소리 폭탄이야? 눈만 마주치면 날 까내리지 못해 안달이더라. 아, 밥맛 떨어져. 남편은 저의 첫 남자였던지라 연애 땐 허세고 뭐고 늘 당당한 모습이 그저 호탕하고 멋있게만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은 전혀 가정적인 스타일이 아니었고 남편 가물은 정말 꽝이었죠. 65평 아파트에 외제차를 3대나 굴린다고 하니 결혼 전엔 좀 사는 집인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 딱히 부잣집도 아닌 듯 하더군요. 시부모들은 상속으로 받은 그 65평 집과 현금 1, 2억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치를 부리며 살던 거였어요. 시부모의 주요 돈벌이 수단은 바로 도박이었어요. 시부모 둘 다 화투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새우젓 장수인 우리 친정 아빠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불법 도박을 업으로 삼다뇨. 저한테 가정교육을 운운하더니 밖으로만 돌던 남편과 아나무인인 시동생을 보니 이 집안 가정교육은 정말 개판이었구나 싶더군요. 얼마 후 딸아이가 태어났고 전 아기 젖될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잠시 쉬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지만 그동안 돈가스 팔면서 저축해 놓은 약간의 돈만 믿고 그런 결정을 내렸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시부모와의 트러블은 더욱 심해지더군요. 시부모는 미천이 떨어졌는지 급기야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수아 엄마야, 그동안 돈가스 좀 팔아서 쟁여놓은 돈 좀 있지? 그거 내가 하룻밤 만에 3배로 불려줄 테니까 어디 한번 내놔봐라. 네? 지금 수아 아빠가 저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있는 거 어머님 다 아시잖아요. 그동안 제가 저축해 놓은 돈으로 겨우 반찬값하고 애기 우유값 대고 있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제가 보아하니 고스톱 쳐서 딴 돈으로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그냥 저축 들어놓은 걸로 아껴서 사세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너 지금 나한테 훈수 두는 거냐?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그깟 돈 안 주려면 말아라. 더러워서 안 받는다. 시부모에게 조언을 드리면 늘 이런 식이었어요. 벽에다 대고 대화하는 것 같았죠.
전혀 먹히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그동안 제 남동생은 결혼을 해서 아예 돈가스 가게를 차렸어요. 저도 제 딸 수아가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엔 동생 돈가스 집에 가서 알바를 했죠. 제가 저축해 놓은 돈은 다 떨어졌고 남편은 여전히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았거든요. 단 100만 원이라도 반드시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날은 동생이 친정 아빠를 모시고 모처럼 외식을 한다던 날이었어요. 저도 같이 오라고 했지만 솔직히 누나로서 돈이 없으니 동생한테 괜히 얻어먹는 것 같아서 서양했죠. 그런데 그날 밤 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누나, 아무래도 아빠가 치매가 온 것 같아. 어떻게 갑자기 확 무서워지네. 뭐? 지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웬 치매야? 무슨 일 있었니? 아빠가 삼겹살 배부르게 드시고 집에 와서는 내 와이프 보고 또 밥 차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내 이름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시고, 내 와이프 보고는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완전 오락가락 하셔. 요 근래 아빠를 잘 못 챙겼더니 이런 줄도 모르고 있었네. 그동안 혼자 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전 날이 밝자마자 친정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결과는 중증 치매. 친정아빠가 혼자 사시던 18평 집에 오랜만에 가보니 개판이었어요. 이미 치매가 진행되고 있던 걸 저나 남동생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식들이 각자 가정에만 충실하다 보니 정작 저희 친정 아빠는 혼자 방치돼 있었어요. 뼈에 사무치게 죄송하더군요. 아빠, 너무 죄송해요.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아빠가 이 지경이 되도록 신경도 못 써드렸어요. 못난 딸 용서하세요. 나 누군지 알지, 아빠? 아빠는 해맑은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답하셨죠. 울지 마세요. 근데 누구세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이제부터 친정 아빠는 내가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장 저와 제 딸아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같은 아파트였으니 거리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때부터 별거 아닌 별거가 시작되었죠. 다행히 남동생 부부가 하던 돈가스 집이 장사가 잘 되어서 남동생이 저와 친정아버지의 생활비를 대줄 수 있었어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치매 걸린 친정아빠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안부 한 번을 안 묻더군요. 저도 가끔 짐 가지러 갈 때만 시댁에 갔죠. 그날도 저와 딸의 물건을 챙기러 시댁에 잠깐 들렀는데 남편과 시모가 부엌에서 조용히 하는 대화가 들리더군요. 아들아, 너 건너동 살던 예쁘장한 주련이 기억하지? 아주 어렸을 때 걔가 너 엄청 좋아했잖아. 얼굴 예뻐서 20살 되자마자 부잣집으로 시집갔다던 주련이 알지? 걔가 위자료 수십억 받고 이혼하고 친정으로 다시 왔다더라. 위자료로 건물 하나랑 현금도 많이 챙겨왔나 봐. 딸 하나 데리고 있다던데 어떠냐? 한번 만나볼 생각 없니? 엄마, 난 유부남인데 또 여자를 만나라고? 뭐 술집 여자들은 많이 만나고 있긴 하지만 엄만 지금 나보고 세장가 들라는 거야? 야, 남자가 이혼 몇 번 하는 거 그거 하나도 흠 아니다. 가난뱅이 며느리보다 돈 많은 이혼녀가 100배 낫지. 안 그러냐?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 녹음까지 하며 대화를 들었어요. 너무 열이 받아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죠. 아니 어머님, 지금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가정교육이며 순결이며 운운하더니 아들한테 대놓고 바람피라고 하는 거냐고요. 아주 가정교육 잘하십니다. 불법 도박꾼 답네요. 저 휴대폰 녹음까지 해두었으니 혹시 나중에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게 되면 자료로 잘 쓰이겠네요. 아이 깜짝이야. 야 이거사, 너 이제 불법 녹음까지 하냐? 누가 이혼하랬냐? 그냥 옛날 이웃사촌 얘기한 거 가지고 왜 이리 난리야 정말. 네 도련님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중이니까 큰소리 내지 말고 넌 네 집으로 돌아가. 아빠 병간호나 계속해라. 그 동물보다 못한 족속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 간단히 집만 챙기고 친정으로 향하는데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장 이혼하고 그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치매 걸린 아빠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어 내 생활은 좀 나중에 생각하자 싶었죠. 사실 딸아이가 걱정되는 것도 있었어요. 저도 엄마 없는 가정에서 자란 터라 우리 딸만큼은 부모 다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전문대를 다니며 공무원을 준비하던 시동생이 합격했다며 축하 파티를 하겠다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을 데리고 오랜만에 시댁에 갔죠. 이미 다들 막걸리에 소주에 거나하게 취해 있더군요. 안 그래도 왕자 취급받던 시동생은 구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어깨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저 이제 시험도 합격했으니 곧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올게요. 지금 한 8명 동시에 사귀며 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여자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8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겨? 무슨 문어다리도 아니고 카사노바가 따로 없었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 시부모는 한술 더 뜨더군요. 이야, 역시 인물값 하네. 그래, 8명 다 잘 사귀어보고 제일 잘 사는 집 딸내미를 데리고 와라. 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니겠니? 왁자지껄한 술판이 저희 딸 교육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전 술 취한 시댁 식구들을 방으로 옮겨주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러자 켜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 카톡 내용을 좀 보게 되었어요. 아빠로 시작하는 카톡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빠? 웬 아빠? 우리 수아는 아직 카톡 못하는데? 발신자는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이 왜 자기 형한테 아빠라고 하지? 너무 이상했죠. 내용을 확인하니 더 가관이었어요. 아빠, 그 가난뱅이 아줌마랑 그냥 이혼해버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여자랑 재혼하세요. 그럼 아빠도 건물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난뱅이 아줌마는 아빠가 치매 걸렸으니 본인도 분명 나중에 치매 걸릴 거예요. 그것도 다 유전이라잖아요. 게름직해. 전 당장 술에 취한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왜 도련님이 자기한테 아빠라고 카톡을 보내? 도련님이 자기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었어? 아, 뭐야. 이젠 내 카톡까지 훔쳐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네. 그래, 민혁이 내 동생 아니고 아들이다. 내가 17살 때 불장난해서 낳은 아들이야. 애 엄마는 외국으로 이민 가서 소식 끊겼고 우리 부모님 호적에 올려서 내가 키우고 있다고. 이제 됐냐? 속이 시원해? 뭐야, 왜 총각 행세했던 거야? 나한테 결혼 전에 다 속인 거야? 그래서 아기도 더 이상 낳지 말자고 한 거야? 본인 아들이 있으니까?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전 울부짖었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 사람한테 속고 온갖 모욕받으며 시댁에서 산 세월을 보상받을 수는 없었죠. 전 최선을 다해 친정아빠를 돌봤지만 아빠의 치매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건강도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수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쓰러져 계시더군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다급한 마음에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부르고 난리를 쳤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죠. 이제 엄마 아빠 모두 안 계신 진짜 고아가 된 것 같았거든요. 동생과 함께 장례식을 준비하며 남편과 시모에게 연락했어요. 니네 아빠 죽었다고? 이미 옛날에 죽어야 할 사람인데 너무 늦게 돌아가신 거 아냐? 내일 바로 내 동생 결혼식이야.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하는데 장례식 가면 부정 타서 안 돼. 우리 가족 모두 못 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야,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고 내 딸의 아빠냐? 네가 사람이냐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따구로 말해? 네 동생이 아니라 네 아들이겠지. 어릴 때 사고 쳐서 낳은 네 아들만 새끼냐? 우리 딸 수아는 챙기지도 않는 게 아빠냐고. 내 팔자야. 당장 이혼해. 갈라서자고. 그래, 동생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귀한 내 아들 결혼하는데 재수없게 울고지랄이야. 이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 당장 이혼하자. 전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동생 말로는 남편과 전화하다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 까만색 양복을 입은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 동생과 함께 말이죠. 지철아, 장례식은 어떻게 됐어? 이분 누구야? 누나, 장례식 잘 마쳤어. 이분하고 길게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병원으로 모셔왔어.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안녕하세요. 전 김중수님 어머니 되시는 김철자 여사 개인 비서였던 사람입니다. 여사님께서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제가 그동안 김중수님께 돈 전달해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지더군요. 치매에 걸리신 줄은 몰랐네요. 김중수라면 저희 아빠인데 무슨 일이시죠? 저희 아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락을 끊은 건 김지혜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그러셨던 거고요. 제가 현금은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철자 여사님께서 아드님 앞으로 돈을 계속 보내셨고 상속된 돈도 합산하여 약 300억 정도 쌓여 있습니다. 네? 300원이요? 아니요. 300원이 아니라 300억이요. 상속세 다 내고 남은 현금이 이 정도입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도 안 쓰시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두 분 남매가 반씩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벙쪄서 그제서야 입원실을 둘러보니 좋기 50평은 넘어 보이더군요. 럭셔리 그 자체였어요. 동생이 이런 곳에 절 입원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누나, 나도 장례식 때 이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아빠가 자기 부모님들을 너무 싫어해서 그 부모로부터 들어온 돈은 쳐다도 안 보셨대.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쌓인 거고. 누나, 이제 우리 힘들게 안 살아도 돼. 이 돈 반씩 나눠서 우리 편하게 살자. 전 남동생과 둘이 껴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보답을 받는 듯 했어요. 전 일단 남편과의 이혼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었어요.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그 3개월이 한 30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죠. 탐정님,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 돈 2주 만에 다 드릴게요. 2주 동안 이 사람들 뒷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뒤가 구린 사람들이라 캐낼 비리가 아주 많을 거예요. 전 시댁 식구들의 비밀을 캐내어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죠. 우선 남편은 해외 기술 영업한다는 명목하에 회사의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남편의 아들은 병역 비리와 함께 8명의 여자들과 문어발로 놀아난 사실을 알려줬죠. 시부모들은 전문 도박꾼이었으니 현장을 잡을 수 있게 정보를 탐정에게 전달했고요. 제가 고용한 탐정은 원래 유능했던 건지 1년치 연봉을 2주 만에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던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증거들을 수집하더군요. 2주 후 저는 그 증거들을 갖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전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였죠. 그 결과 전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잘리고 대표이사로부터 고소당했으며 현재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콩밥 먹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까지 물어줘야 할 것 같다네요.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시댁 식구들 또한 줄줄이 철창행일 것 같습니다. 다 사필 규정이죠. 저한테 괴물 같았던 전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을 모랫바닥에 매다 꽂아놓으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전 지금 행복한 마음으로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딸 수아에게 좋은 교육 시키며 여유롭게 살 계획입니다. 제 남동생 부부도 같은 동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쥐와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했던 반지하 월세방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제 삶이 참 드라마틱하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게 왔던 기적 같은 행운이 그대로 전달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장게장 좋아하시나요? 향긋한 꽃게 냄새에 달콤 짭짤한 맛까지 밥도둑이 따로 없죠. 저는 신선한 간장게장을 365일 맛보면서도 또 먹고 싶어 입에 침이 고이네요. 전 손맛 좋은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던 간장게장 식당을 물려받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아줌마예요. 초등학생인 딸 하나를 키우며 가게 운영까지 도맡아 하고 있죠. 사실 친정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더 이상 식당 일을 하지 못해 제가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는 암이 퍼질 대로 퍼져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우리 딸 서유리를 봐주시는 건지 제 딸이 할머니를 챙겨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어디 갔냐고요? 남편과는 이혼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이혼 숙려 기간인 3개월이 10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 채로 이혼했죠. 남편이 우리 집에서 짐을 다 뺀 후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향이 가장 센 향수를 사서 집안 곳곳에 뿌린 거였어요. 남편의 냄새를 다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눈물 콧물 다 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이유야 뻔하죠 뭐. 저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 인간은 저 없으면 완전히 개털이거든요. 친정엄마의 적극 추천으로 결혼했지만 결국 엄마의 적극 권유로 이혼하게 된 저랍니다. 전 농촌에서 태어나 쭉 산골마을에서 자랐어요. 저희 친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소장사를 크게 해서 매우 잘 살았다고 해요. 머슴도 여러 두었고 지금 봐도 집터는 마을에서 가장 크더군요.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던 아빠는 그 많은 재산을 꽁으로 차지하게 되었으니 평생을 한량으로 사셨어요. 슈퍼마켓도 없던 산골에서 무슨 옷이 그렇게 많으셨는지 완전 패셔니스타였죠. 비가 올 때면 시골 진흙탕은 엄청 질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쓴 중절모부터 빼꾸드까지 올 화이트로 쫙 빼입으시곤 읍내로 놀러 나가셨죠. 빼꾸드에 진흙 묻을까봐 소들을 싣고 갈 트럭을 집 앞까지 불러 타고 나가셨어요. 소 3-4마리를 싣고 나가시면 한 달은 집에 안 들어오셨죠.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소판 돈으로 화투치고 실컷 유흥을 즐기다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고지순한 우리 엄마는 아빠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도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저렇게 놀러만 다니는 아빠한테 왜 뭐라 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엄마, 아빠가 한 달 넘게 안 들어오는데 왜 아빠한테 한마디도 안 해? 엄마 바보야? 참미야, 너무 가난하게 커온 내가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오고 예쁘고 귀한 너를 낳아 이 정도 살 수 있는 건 다 네 아빠랑 너희 할아버지 덕이야. 네 아빠가 집에 있을 땐 우리 가족한테 참 잘해주잖니.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더 욕심 없어. 그게 말이야 방구야 엄마. 난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한 달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정상인 거야. 나중에 아빠 집에 들어오면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이번에 집에 오랜만에 들어오시거든 아빠한테 단단히 한마디 하겠노라 결심을 했었죠. 그런데 아빠가 저보다 더 큰 폭탄을 떨어뜨리시더군요. 참미야, 여보, 정말 미안해. 참미 동생이 태어났어. 남자아이야. 애엄마는 다방 아가씨였는데 글쎄 아기 낳고 도망가 버렸지 뭐야. 어쩌겠어. 에휴, 내가 키워야지. 아빠는 웬 갓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고해성사하듯 말씀하셨어요. 전 어린 나이였지만 대충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은 할 수 있었죠.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시던지 늘 환한 얼굴로 따뜻한 밥상을 차리시던 엄마도 그날만큼은 매우 차가워지시더군요. 지금 우리 참미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내가 시집와서 눈 감고 5년, 귀 막고 5년, 입 닫고 5년을 살아왔어요. 지금껏 우리 참미 애비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네요. 우리 이혼합시다. 저 핏덩어리는 당신 아이라 하니 당신이 키우든지 고아원에 맡기든지 마음대로 하시구려. 내 알 바 없소. 여보, 여태껏 잘 참아온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는 밖으로 돌지 않을게. 이렇게 맹세한다고. 나 당신 없이 혼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내 밥은 누가 해주고, 내 빨래는 당신이 내 빤스 한 장까지 다 챙겨줘 왔는데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란 말이오. 쓰잘데기 없는 말 다 집어치우고 나 돈 한 푼 안 줘도 되니 평생 우리 찬미 얼굴 볼 생각 마세요. 내 딸 내가 키웁니다. 찬미야, 얼른 짐 싸서 나가자. 내가 너 하나 건사 못하겠니? 그날 밤 저희 친정엄마는 드디어 현모양처 타이틀을 때려치우고 외동딸인 저와 쌈짓돈 얼마 정도만 챙겨서 세상으로 나오셨어요. 그 후로 아빠와는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빠에게 애초에 정도 없었던지라 딱히 보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하필이면 겨울밤에 집을 떠나서 전쟁터 같은 바깥 세상은 저희 모녀에게 너무 춥더군요. 엄마는 일단 좀 익숙한 곳인 고향 근처에 자리를 잡으셨고 식당 알바를 하며 절 키우셨어요. 간장게장 식당이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허드렛 일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간장 만드는 일은 주인이 직접 한다고 해요. 간장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위해 말이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워낙 요리 솜씨가 일품이었고 눈치도 빠르셨어요. 일 끝나고 집에 오셔서 꽤 많이 시도해 보시더니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해 내셨죠. 생활력 강한 우리 엄마는 대출을 받아 조그마한 간장게장 식당을 차리셨어요. 워낙 코딱지만한 가게였기에 그때 당시 테이블이 한 3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간장게장 식당은 현재 3층을 통째로 다 쓰고 있고 테이블도 30여 개로 늘어났네요. 처음보다 대략 10배 정도 커진 건가요? 친정엄마의 손맛과 저의 운영 노하우가 결합되어 이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장사를 쭉 해오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전 공부 쪽보다는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그 결과 성적도 안 좋았다는 얘기를 좋게 돌려서 말했네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매출이 확 늘고 덩달아 엄마도 너무 바빠지셨기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찬미야, 너 대학 갈래? 아님 엄마 일 좀 도와줄래? 전적으로 네가 결정해. 네 인생이니까. 엄마, 나 공부에 소질 없는 거 잘 알잖아. 내가 이 간장게장집을 한 5배는 성장시켜 놓을 테니 두고 봐. 나한테 운영을 전적으로 다 맡기라고. 아유, 딸아. 어떻게 5배를 성장시키니? 지금도 아줌마 딱 1명 쓰고 일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믿고 따라와, 엄마. 내가 장사 수완 하나는 좀 있는 것 같아. 동물적 감각 말이야. 다른 엄마들처럼 수능 공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맨날 간장게장집 와서 일 도와달라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찬미야. 그리고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20살이 되어 본격적으로 엄마와 함께 식당 운영을 했고 엄마한테 큰 소리 쳤던 대로 5배 이상으로 그 규모를 키웠어요. 맛집으로 선정되어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 연예인들 사인으로 벽이 도배될 정도였죠. 손님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요식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가게 운영도 바쁘다며 다 거절했지만 유독 한 청년은 정말 집요하게 찾아오더군요. 아무리 집이
여기 근처라고는 하지만 아직 오픈도 안 한 아침 7시부터 찾아와서는 가게 앞 청소부터 저희 오픈 준비까지 열과 성을 다해 돕더라고요. 정남 씨라고 했죠? 안아주셔도 돼요. 따로 급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가게 정식 직원이 된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어떡해요. 부담스러워요. 오지 마세요. 아닙니다. 돈 벌라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쌍둥이 동생들과 홀어머니를 챙겨야 해서 식당을 조그맣게 운영해볼까 해요. 식당 운영 노하우만 배울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 않고 다 할게요. 식당 주인 어르신 따님이시죠? 어머니께 잘 좀 말씀드려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정남. 이 남자는 이렇듯 처음부터 저희 동정심을 자극하더군요. 엄마에게도 말씀드려서 이 남자의 사정이 딱한 것 같으니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했죠. 그래, 그 청년이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니 참 잘생겼더라. 여기 여러 연예인들 왔다 갔지만 웬만한 탤런트 뺨치던데.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성실한 사람 못 봤다. 어차피 직원을 추가로 뽑을 생각이었으니 아예 직원으로 고용하지 뭐. 없는 집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게 얼마나 기특하니? 그렇게 그 남자는 우리 간장게장집에 직원으로 정식 채용됐고 정말 열심히 일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길에 길에 핀 들꽃이라며 조금씩 꺾어와서는 제게 주더라고요. 그냥 이 식당 주인 딸이니 잘 보이려는 생각에서 주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어째 점점 디테일이 살아나더군요. 어느 날은 들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오고 또 어떤 날은 반지, 팔찌를 만들어 오며 제게 끼워주더군요. 잘생긴 얼굴을 들이밀며 제게 꽃팔찌며 풀반지며 끼워주는데 어느 여자가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식당 운영에 관심을 안 두는 척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찬미 씨, 우리 식당 쉬는 날 밖에서 식사 한번 할까요? 저기 스테이크 잘하는 집 있는데 고기 한번 썰러 가죠. 2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모태솔로였던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두근두근 하더군요. 나대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살짝 튕겨봤죠. 저 식당 쉬는 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연애하자는 거예요? 사내 연애는 좀 그런데. 일단 데이트 한번 해보고 저랑 진짜 연애를 할지 안 할지 찬미 씨가 정해주세요. 저는 철저히 의뢰 입장이고 찬미 씨가 결정권자이니 찬미 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를게요. 못 이기는 척 데이트 약속을 잡았지만 그날 무려 3시간에 걸쳐 가장 예쁘게 꾸미고 나갔네요. 돌아오는 길에 정남 씨와 전 손도 잡고 헤어질 때 살짝쿵 뽀뽀까지 하게 되었죠. 첫 연애, 첫 남자였던 남친은 제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연애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딱 그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같아요. 저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자 남친이 울 엄마를 부르는 호칭은 장모님으로 바뀌었죠. 성격 쾌활한 건 알았지만 서글서글하게 저와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하더군요. 장모님, 저 찬미 씨와 그냥 사귀는 거 싫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딸 좋아한다고 할 땐 언제고 사귀기 싫대?
찬미 씨랑 그냥 사귀는 게 아니고 결혼 전제로 연애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면서 벌써 결혼? 아, 자네 패기가 마음에 드네. 그래, 우리 딸이랑 결혼 전제로 연애해봐. 난 사람 인성만 봐. 돈이야 둘이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되는 거고 본성이 중요한 거니깐. 그렇게 남친과 사귀기에 한 3개월 됐을 때쯤 장사를 마치고 식당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보는 곳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비록 14K의 실반지지만 결혼하자 찬미야. 어머님 보시는 데서 자기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고 싶었어. 니네 닭살이다 얘. 어쨌든 이제 남사방이라고 부르면 되지? 결혼 준비 잘해봐. 이렇게 사귄 지 100일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말 남친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였죠. 홀어머니의 아직 고등학생 쌍둥이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는 남친의 조건은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형편없었거든요. 성실함, 친절함, 저에 대한 헌신과 사랑, 이런 것들만 보고 남친과 평생 잘 살아보리라 다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바보 같았네요. 저희 엄마한텐 허락과 지지를 받았으니 남친 엄마와 동생들에게 결혼을 말씀드리려 찾아뵀어요. 남친 엄마는 시장에서 김을 구워 팔고 건어물을 떼어다가 파는 일을 하셨는데 벌이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으로부터 본인 가족들이 워낙 소탈한 성격들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뵈니 초면에 너무 심하게 털털 하더군요. 그래. 네가 며느리 될 여자냐? 우리 청남이한테 들었다. 장사 아주 잘 되는 간장게장집 딸이라고? 외동이라며. 그럼 네가 그 재산 다 가질 수 있겠네? 그 건물이 니네 거라며? 야, 우리 정남이 노났네. 노났어. 남친 엄마의 첫마디에 망치로 머리를 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대체 무슨 말로 받아쳐야 할지 생각도 안 나더군요. 아, 네 어머님. 저희 엄마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식당이 처음보다 많이 확장되었어요. 그 건물이 5층짜리인데 밑에 다 간장게장집이고 주인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앉아있던 남친 엄마가 궁둥이 한쪽을 대차게 들더니 뿡 하고 방귀를 크게 뀌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부터 코 파고 맨발 상태에서 발가락만 치고 아주 더럽기 짝이 없었죠. 아니 엄마, 예비며느리 앞에 두고 초면에 웬 방귀를 그렇게 뀌세요. 참, 우리 엄마 성격도 시원시원하셔. 그건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예의를 밥 말아먹은 건데 남친의 표현이 참 기가 차더군요. 자기 엄마라고 좋게만 얘기하는 걸 보니 발은 안으로 굽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야,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고 방귀 하나 못 끼냐? 가만히 있어보자. 그 간장게장집이 어디라고? 주소 하나 불러줘봐라. 내가 모임 앞으로 거기서 하면 되겠구나. 네, 어머님. 주소 적어드릴게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약석 비워놓을 테니 친구들 모임하셔도 돼요. 서비스 잘 챙겨드릴게요. 그때 고등학생이던 남친의 쌍둥이 동생들이 방에서 슬그머니 나오더군요. 처음 보는 어른인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 밥 줘! 라는 얘기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김 구워 팔아서
한 달에 딱 70만 원 번다. 그걸로 우리 네 식구 밥값하면 끝이야. 우리 늦둥이 쌍둥이들 대학 보내려면 큰 돈 드는데 큰일이야. 너희 결혼하면 나한테 월 200만 원씩 줘야 한다. 정남이가 게장집에서 일하면서 200씩 벌어오는 걸로 간신히 생계 유지하는데 홀랑 장가가 버리면 우리 식구 다 죽어. 네? 200만 원이요? 어머님, 그렇게 많이 드리긴 힘들어요. 매달 그렇게 드리기보단 어머님 용돈 50만 원 정도랑 동생들 학비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야? 너 식당에서 돈 좀 번다고 돈 갖고 유세 떠는 거냐? 월 200이 뭐가 많으냐? 탤런트처럼 잘생긴 우리 아들 훔쳐가면서 월 200도 못 줘? 에라 이 도둑년아. 이 결혼 그만 둬라 그럼. 아니 어머님, 제가 정남 씨를 훔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끼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응원은 못 해주실 망정 저보고 도둑년이라뇨. 먼저 프로포즈한 것도 정남 씨라고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막말하시고 푸대접하실 거면 제가 어디 무서워서 이 결혼 하겠나요? 그만두겠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정남 씨. 나오지 말아요. 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남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남친이 허겁지겁 쫓아오더군요.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점심때 술 한잔 하신 건지 갑자기 막말을 쏟아내시네. 평소엔 교양 넘치시는 분인데 참 이상하네. 다음에 기분 좋으실 때 다시 찾아뵙자. 참미야, 우리 엄마가 오늘 쏟아낸 말들은 다 잊어줘 제발.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아, 됐어. 지금 무릎 꿇는다고 내 머릿속에 입력된 막말들이 지워져? 이렇게까지 막대하실지 몰랐어. 그리고 결혼하면 200씩 들어야 한다고?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남의 집 가장을 내가 훔쳐온 게 맞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결혼 자신 없어. 그냥 헤어지자. 당분간 다른 일자리 알아볼 때까지만 우리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 후엔 좋게 좋게 헤어지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자니. 우린 결혼할 사람들이야. 절대 헤어질 수 없어.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우리만 행복하고 좋으면 된 거지. 다른 조건이 우리 갈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 200씩 안 드릴 거야. 그건 우리 엄마가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금액이고 이제 곧 쌍둥이들도 대학 다니며 알바하고 생활비 벌 테니 200까지 필요 없어.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엄마가 절대 자기한테 막대하지 않게 막아줄게. 나만 믿고 결혼 진행하자. 제발 날 믿어줘. 처음 사귄 남자였기에 참 헤어지기가 쉽지 않더군요. 다른 일엔 끊고 맺는 게 확실했던 저였지만 유독 연애엔 약했던 것 같아요. 절 공주처럼 대해주던 이 남자를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식을 예정대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5층 건물 위에 2개 층이 살림집이었기에 4층을 저희 신혼집으로 했고 5층에 엄마가 지내시는 걸로 했죠. 결혼 후 시모는 모든 모임을 간장게장집에서 진행하더군요. 마치 자기가 이 식당 주인인 양 음료나 주류도 다 빼먹고 메뉴판에 있는 음식도 거의 다 시켜 먹는 듯 했어요. 기대도 안 했지만 액수가 30만 원 정도로 나왔을 땐 너무 당당히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더군요. 습관처럼 그러길래 다음번엔 꼭 식대를 받으리라 다짐했죠. 이번엔
좀 큰 모임을 해서 식대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워낙 큰 금액이니 시모가 예의상 반 정도는 계산해 주리라 생각했어요. 어머님, 모임 다 마치셨어요. 다들 많이 취하셨네요. 식대는 총 118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냥 50만 원 정도만 결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 얘가 뭐라 씨부려? 감히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아 처먹겠다고? 뭐? 118만 원? 지금 나 술 취했다고 바가지 씌우려는 거야? 무슨 식당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 자, 저쪽 테이블들을 보세요. 어머님이랑 친구분들이 4시간에 걸쳐 드신 것 좀 보시라고요. 간장게장이 아무렇게나 만드는 싼 음식이 아닌데 거기에 사이드 메뉴까지 잔뜩 드셨으면 당연히 이 정도 금액 나오죠. 며느리 된 도리로 50만 원만 받겠다고 하잖아요. 어머님도 지금 장사하시고 예전에 식당에서 알바해 보셨다면서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인연이 내 친구들 다 보는 데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려봐. 완전히 날강도가 따로 없네. 아유, 내가 며느리 잘못 들였어. 내 아들 불러와라. 내 귀한 아들 얼른 불러와. 큰 소리가 나자 가게 한편에 서 있던 남편이 왔어요.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죠. 본인도 간장게장집을 함께 운영하며 지금까지 시모가 몇 번의 모임을 이곳에서 하고 돈 한 푼 안 내고 당당히 나갔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더군요. 참이야, 우리 엄마가 친구들 모임 좀 한다는데 체면 좀 세워드리면 안 돼? 뭐? 매번 이곳에서 모임 가지시면서 공짜로 다 드시고 가셨잖아. 다른 손님도 못 받아가면서 4-5시간씩 오지게 드시고 가셨으면 이젠 반이라도 계산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여기서 모임 치르시더라. 너 며느리 맞아? 우리 한 가족이야. 한 식구라고. 가족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도 아깝냐? 진짜 정 떨어진다 너. 엄마,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세요.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아요. 됐어요. 앞으로도 여기서 모임 계속 가지세요. 아휴, 치사의 소원. 이렇게 말을 싸지르고 남편은 획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늦은 밤이라 이미 친정 엄마가 퇴근하고 안 계셔서 다행이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속상하셨을 거예요. 결국 그날도 시모는 잔뜩 부른 배를 두드리며 공짜로 먹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얄밉더군요. 남편마저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돈 관련 문제는 계속 터졌어요. 쌍둥이 시동생들이 나란히 전문대에 합격했다며 시모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야, 내 쌍둥이 막둥이들이 취업 아주 잘 되는 고급 학과에 딱 붙었단다. 니네 부부가 앞으로 얘네 등록금을 좀 대줘야겠다. 아, 도련님들 수고했네요. 합격 축하드려요. 근데 저보고 등록금을 대라고요? 앞으로 계속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어머님.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얘네 고3이었는데 다 예상된 일 아니겠냐?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에서 돈 나올 구멍이 어디가 있겠냐? 제대로 돈 버는 사람이 니네 부부밖에 없잖냐? 그럼 니네가 대주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 이제 도련님들도 대학생이면 성인이고 어디서든 알바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전문대면 2에서 3년이면 될 테니 그동안 스스로 돈 벌어서 등록금 마련하라고 하세요. 저희 부부가 첫 학기 등록금만 대드릴게요. 아이고,
또 돈 때문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기냐? 니네 간장게장집 건물주에다가 장사도 잘 되면서 그까짓 등록금 하나 못 대줘? 어머님께 좀 더 진하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제가 임신 중이고 곧 아이 출산에 대비해서 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지방에서 잘 나가는 간장게장 집이라 봤자 매출 뻔하죠. 저희 지갑은 화수분인가요? 돈이 꽁으로 계속 나오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 건물 아직 대출 껴있어서 얼른 갚아야 하고 갈 길이 멀다고요. 네 주머니에서 돈 안 주면 내 아들한테 연락해 봐야겠다. 끊어라.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해봤더니 우물쭈물 하더군요. 당신 똑똑히 대답해. 도련님들 학비를 다 대주기로 한 거야? 아니, 다 대준다기보단 그냥 용돈식으로 좀. 결국 전문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다 대주기로 한 거구나. 이미 용돈이며 생활비며 다 대주고 있는데 이젠 대학 등록금까지? 못 살아. 내가 남의 집 가장을 빼왔구나. 우리 집 가장이 아니고 남의 집 가장이었어. 뭘 또 그래. 우리가 남이야? 다 한 가족인 거지. 내가 중간에서 아주 힘이 든다. 당신이 그렇게 돈에 환장한 여자인지 결혼 전에 미처 몰랐다고. 뭐? 내가 돈에 환장해? 진짜 돈돈거리는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 아냐? 우리가 언제까지 대체 몇 명을 다 건사해야 해? 매달 생활비며 용돈이며 당신이 나 몰래 시댁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성인 된 도련님들 등록금까지 그것도 졸업할 때까지 다 대라고? 그건 못해. 안 해. 우리 아기 이제 곧 태어나는데 우리는 돈 안 모아? 계획이란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혼자 계획적인 척 똑똑한 척 하지 마. 우리 아기 한 명만 낳고 더 이상 낳지 말자. 그렇게 좋아하는 돈 모으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아. 정말 오만정 다 떨어지더군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이렇게 흑화될지 몰랐어요. 잘생긴 얼굴에 천사 같은 심성을 가지고 내게 공주 대접해주던 남자였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악마만 남아있었죠. 제게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내 돈 뜯어가는 악마 말이에요. 맨날 돈돈거리는 시댁 탓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중 저희 딸 서유리가 태어났어요. 자그마한 딸이 너무 소중해 저 뗄 때까지만이라도 집에서 오롯이 제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제가 하던 역할을 맡기고 저는 집에서 갓난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몇 달쯤 지났을까? 친정엄마가 한 소리 하시더군요. 참미야, 남서방이 요즘 밖으로만 도느라 가게에 잘 안 붙어 있어. 친구들하고 낚시 간다는데 2, 3일 가게 안 나오는 건 예산일이다. 그렇게 성실하고 착했던 남서방이 많이 변한 것 같아. 네가 말 좀 잘해봐라. 알았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취미로 낚시를 무지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없는 가게에 남편까지 자꾸 부재하는 상황이라니 화가 나더군요. 남편에게 당장 전화했어요. 지금 어디야? 왜? 너 잔소리 하려고?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머리 좀 식히러 낚시하러 나왔다. 낚시를 하려면 가게 쉬는 날 가야지. 가게 한창 바쁜 시즌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난 좀 쉬면 안 되냐? 가게 가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해야 되고 집에 가면 애 보라고 난리인데
난 언제 쉬냐? 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어버렸네? 아침 7시부터 나와서 가게 앞 쓸고 닦고 하던 사람은 대체 어디 간 거냐고. 그거? 내가 다 연기한 거다. 왜, 떱냐? 이제 간장게장 냄새만 맡아도 질려. 나도 조용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니라 왼수였죠. 우리 딸 서유리가 태어나서 함께 살았던 거지. 아니었으면 애진작에 갈라섰을 거예요. 고령에 몸도 약했던 친정엄마도 가게에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게 한계가 있었기에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좀 있었고, 그 결과 매출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서율이 낳고 한 1년쯤 지났을까? 아이와 함께 더 있고 싶었지만 간장게장집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일념하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게로 나섰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서율이 등하원과 집안일 일부를 맡겼어요. 제대로 할진 의심됐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게에 다시 출근하여 간장게장집을 재정비하면서부터 매출은 다시 급격히 상승했어요. 손님이 없을 땐 노트북과 핸드폰을 붙잡고 온라인 마케팅도 활발히 펼쳤거든요. 입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소위 MZ세대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이 건물 대출액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통장에 현금도 두둑히 쌓이기 시작했죠.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남편이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을 눈치채고는 마음 아파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엄마가 남편 보고 진국이라며 결혼을 적극 추천한 게 후회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휴일날 친정엄마는 저와 남편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부부가 다시금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돈을 물려주신다고 선포하시더군요. 난 일찍이 결혼하고 딸 하나 키우며 혼자 이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 찬미까지 나와 똑같은 길을 걷게 하긴 싫으네. 매번 돈 문제 때문에 너희 부부가 다투는 게 마음이 안 좋으니 이 건물 너희 부부 공동명의로 해라.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많이 올라서 한 30억쯤 한다더라. 요즘 한창 바쁠 시즌이니 나중에 명의이전 진행하자꾸나. 아니 장모님 감사합니다. 야호, 나도 이제 건물주다. 동네방네 자랑해야지. 남편은 기뻐 날뛰며 핸드폰 들고 나가더군요. 시댁이며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 엄마의 결정이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물려주시려고 해요? 아직 엄마 살아갈 날이 많은데 뭐하러 벌써?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두둑히 받고 있잖아요. 아니야 참미야. 남서방도 자기 재산이 두둑히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밖으로 안 돌고 진득히 가정에 충실할 거야. 남자는 적어로 돈이 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다 늙은 내가 이 재산 쥐고 있으면 뭐 하겠니? 난 너와 서유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해. 세상 다 가진 것 같다니깐. 늘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신 엄마에게 이제 효도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려주시지 않더군요. 엄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참미야,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내 전 재산
너희들한테 다 물려주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봤는데 글쎄 암이라는구나. 뭐? 엄마, 웬 갑자기 암이야? 무슨 암? 진행 상태는 어떻대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말이야. 갑상선암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뭐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의사 말이 림프절이며 다 퍼져버렸단다. 말기래 항암 치료며 뭐며 해보겠지만 생존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 뭐라고요? 엄마, 그럼 죽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엄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돈 벌어서 뭐 해요? 엄마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 건물이며 뭐며 다 팔아서라도 엄마 살릴 수 있다면 뭔 짓이든 다 할 거예요. 전 놀란 마음에 엄마를 모시고 당장 병원으로 다시 향했어요. 혹시나 오진일까 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두세 군데를 더 예약하고 검사와 상담을 반복했죠. 그러나 결과는 처음과 같았어요. 의사들 모두 치료를 해보긴 하겠으나 가망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늘 엄마와 함께 생활해왔기에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해봤는데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엄마가 암 말기 판정을 받자마자 당연히 남편에게도 알리고 서유리와 가게 운영을 남편에게 맡겼어요. 크게 미덥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30억 건물을 물려준 장모님의 시한부 판정을 듣고도 남편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갑상선암에서 시작됐다고? 요새 그깟 것도 암인가? 아, 백혈병도 다 완치되는 세상에 고작 갑상선 안 갖고 소란좀 피우지 마. 고작 갑상선암? 갑상선암으로 시작해서 림프절이며 뭐며 다 퍼졌다고 말했잖아. 그 말을 듣고도 소란 피우지 말란 말이 나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우리 엄마는 당신 마음 좀 다잡게 해보려고 재산까지 물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심드렁한 반응이 나와? 진짜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야. 남편은 그 후로도 전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저와 부딪히기 싫어 가게에도 잘 안 나오고 서유리 어린이집 등하원 정도만 겨우 시켜줬던 것 같네요. 갑자기 옛날 소식이 끊어졌던 아빠 생각이 나더군요. 아빠가 그리운 게 아니라 내가 꼭 친정 아빠 같은 한량을 만났구나 싶어서 아찔했어요. 딸은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죠. 친정 엄마는 최대한 집에서 쉬고 싶어 하셨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셨죠. 가게 문을 아예 닫을 순 없으니 제가 잠깐 가게를 담당할 동안 남편에게 최소한의 병간호를 맡겼어요. 간병인도 함께 쓰긴 했지만 집에 가보면 간병인은 TV나 보고 있고 저희 엄마는 방치된 채 남편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대체 또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엄마 이제 얼마 사시지도 못할 텐데 그새를 못 참고 또 놀러 다녀? 간병인은 완전히 남인데 제대로 간호나 해드리겠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었죠. 친정 엄마가 의식이 없는 건 아니었기에 상황 파악을 다 하셨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제가 간호하다가 집에 있는 서유리도 케어해야 했기에 하원 시간에 맞춰
집에 잠깐 왔는데 남편이 술이 떡이 되어 퍼질러 자고 있더군요. 그때 카톡 하고 카톡음이 울리길래 남편의 폰을 보게 됐어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남편의 핸드폰을 보자 하니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우선 단톡방이며 개인톡으로 자기 건물주 됐다며 자랑을 엄청 해놨더라고요. 앱으로 카드 내역서를 보니 웬 모텔 내역이 그리도 많은지 유흥주점 같은 상호 내역도 정말 많았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 내역들을 일일이 다 찍어놨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간장게장집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해도 월급 꼬박꼬박 다 챙겨줬더니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고 다녔구나. 우리 엄마가 다 죽어가는데도 아랑곳 않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짐승하고 결혼했구나.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남편한테 찬물 한 컵을 가져와 얼굴에 끼얹었어요. 아, 뭐야? 이 옆에 내가 미쳤어? 네 엄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너도 같이 미쳐버렸구나. 그래, 나 미쳤다. 시한부 판정받은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지금까지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네가 이따위로 나와? 요즘 모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진짜 귀찮게 됐네. 내가 거기 가서 간병이라도 하란 말이냐? 니네 엄마 똥기저귀라도 갈아주길 원하는 거냐고.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 그래, 듣던 중 반가운 말이다.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유난스러운 아줌매랑 못 살겠다. 그때 띵동 하고 벨이 울려 나가보니 등기 우편을 배달하러 우체부가 서 있더군요. 전 무슨 우편인가 싶어 얼른 열어봤죠. 로펌에서 변호사가 보낸 것인데 내용을 보아하니 저희 엄마가 변호사에 의뢰하여 남편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는 내용이었어요. 민법 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에 따라 저희 엄마가 구슬로만 했던 증여 중 남편의 것은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죠. 병석에 누워 로펌에 연락했고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이러한 내용을 의뢰받고 서면으로 남편에게 확인시켜 줬던 거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낙장불입이지. 왜 줬다가 뺏어간대? 내 건물, 이 건물 반이 내 건데. 갑자기 뺏어간다고? 안 돼. 그래, 넌 개털이 어울려. 원래도 개털이었으니 다시 개털 인생으로 돌아가렴. 얼른 이혼 마무리 지읍시다. 짐 챙겨서 이 건물에서 오늘 내로 꺼져줘.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든지 하고 나도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입장 전달할 거니까. 아니 잠깐만. 내가 이 간장게장집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일으킨 장본인인데 내 몫이 하나도 없다고? 소송을 해서라도 내 몫 뺏어올 거야. 네가 간장게장집을 일으켰다고? 네가 유흥업소에서 쓰고 다닌 돈, 여자들이랑 놀아난 증거, 네 폰에 있던 내용 다 사진 찍어놨으니 덤빌 테면 덤벼봐. 난 몇 억을 써서라도 너한테 돈 한 푼 안 가게 막을 거니까. 뭐야? 내 폰도 뒤진 거야? 야, 아니 서일 엄마야. 나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우리 식구들 돈 한 푼도 없는데 이 간장게장집 없으면 돈을 어디서 얻으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장모님 잘 모실게. 어? 꺼져. 알몸으로 나가고 싶지 않으면 빤스라도 몇 장 챙겨서 얼른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성인군자 같다가도 한번 돌아서면 매몰찬 스타일이셨어요.
예전 친정아버지의 비행을 다 눈감아 주셨지만 혼외자를 낳아 오셨을 때 이혼 선언하고 연 딱 끊으셨던 거 보면 알 수 있죠. 이번에도 그러셨죠.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지만 대응하지 않고 다 차단해버렸어요. 1년 후 이혼은 다 마무리되었네요. 요양병원에 잠시 계셨던 친정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셨어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저희 엄마가 평안하시도록 간병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네요. 여러분께서도 저희 엄마를 위해 행운을 빌어주시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